네, 북새통 시스템 사고로 경영하라 오늘 함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업 경영이 되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기업의 혁신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 저자는 시스템 사고로 경영하는 게 되게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직관에 의존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데 이 저자는 어떻게 하면 체계화해서 시스템에서 사고를 하면서 경영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명채 선생님께서 TOC 협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제약 조건이 어딘지 찾아서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에 되게 능하신데 저희도 거기 같이 멤버로 활동하면서 이 이사님께서 그 새 책을 내셔서 시스템 사고를 어떻게 경영하는 노하우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원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랍니다. 이거 뭐냐면 내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으면 이거를 그냥 하면 이루어진다. 아, 네가 배운 게 있어?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실행해. 그럼 성취할 거야. 이게 전통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돼? 열심히 노력하면 돼. 요것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라는 것. 그런데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고 되도록 하는 구조들을 세팅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이게 안 되면 그냥 열심히 해. 아니 돈을 많이 들이는데 창업하면 어떻게 성공하면 돼요? 아, 돈을 많이 들이면 되지 않아? 아니 열심히 사람 붙이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데 그걸 좀 시스템화하게 잘 만들어 놓는 작업들을 해야 돈이 들어가고 자원이 들어가고 그게 섞여지더라도 성과가 나온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우리가 평소에 때 개인 사업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게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일이 되도록 하는 메커니즘, 구조를 만드는 게 시스템. 아, 시스템을 갖춰야 돼. 체계를 갖춰야 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체계를 갖춰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외국에서 모방하려고 막 시도했더니 그게 잘 안 되더래요. 대표적으로 우리 드라이브 스루 그 시스템이 좋다고 그래갖고 그 외국에서 그걸 그대로 따라 했더니 한국에서 근데 거기가 안 되더래. 자원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들어가는 자원도 필요하고 요소도 필요하고 그거를 되도록 꾸려나가는 체계, 사람을 엮는 체계들이 되게 필요한데 그것이 생각보다 복사가 잘 안 돼요. 아하, 저 사람 저렇게 잘했네. 그럼 그걸 그대로 따라서 만들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를 잘 연구해서 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곧 알고도 못한다라는 얘기 하죠. 그러니까 알고도 못 쫓아하는 경우들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원샷에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제대로 역할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계속 테스트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기 계신 대표님, CEO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 CEO 분들은 계속 사실 그런 과정들을 하잖아요. 신규 사업을 프로젝트를 하고 이제 그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면 그게 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게 안 맞으면 사람들을 바꾼다든지 아니 요소를 바꾼다든지 계속 그런 실험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잡고 그걸 실행을 하고 그게 계속 맞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액션하고 다시 플랜 잡고 이런 작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좋은 경영인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아, 이걸 하기 귀찮으시면 그냥 개인 사업 하셔야 돼요. 그냥 직원 없이 하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이걸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났을 때 사업을 크게 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업이 되게 큰 줄 알았어요. 갔더니 1인 기업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한 열댓 명이 일하시는 기업처럼 일을 하시는 걸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다 본인이 모든 일하는 것을 시스템에 만들어 놓고 이거는 누가 아웃소싱하고 이건 누가 하고 그걸 체계를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지만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한 몇십 명이 같이 일하는 팀을 만들었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기업은 혼자이지만 시스템을 갖춰서 큰 기업처럼 활동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경영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스템을 만들 때 첫 번째 시작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사업을 할 때 아니면 무슨 조직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를 처음에 설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그럼 목적에 따라 우리가 갖고 있는 구성 요소인데, 구성 요소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다 구성 요소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구성 요소. 내가 갖고 있는 구성 요소. 돈 있으면 그것도 구성 요소이고, 아니면 사람의 인적 자원이 있으면 그것도 구성 요소이고, 아니면 내가 스킬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성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잘 섞어서 되도록 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인데, 잘 섞이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발현하는 것이 최고로 좋죠. 어떤 분들은 자기한테 충분히 자원도 있어요. 사람도 있고 요소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그걸 잘 엮어내지 못하면 성과가 낮은 경우가 있고, 심지어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모 기업 대표님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외부의 사람들과 엮어서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심지어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자원은 되게 미약한데 다른 사람과 계속 파트너가 돼서 일이 되도록 만드는 체계를 갖춰서, 따라서 상호작용을 하면 목표를 잘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이 시스템이 지향하는, 우리가 달성하길 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상호작용은 뭐냐면, 구성요소는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 인적 자원, 재정, 시스템, 기술 이런 것들이 다 구성 요소들이에요. 상호작용은 뭐냐면 그걸 어떻게 섞어내느냐 이것이고, 실제 기업인의 역량은 뭐에 있냐면, 구성 요소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 5개밖에 안 되네. 5개인데 그걸 10개, 20개로 만들어내는 역량, 이게 되게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요번에 거기 배달의 민족 그 대표님은 엄청나게 큰 돈을 땡겼잖아요, 결국. 우리 배달의 민족을 독일계 기업으로 팔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우리나라 좋은 기업을 이렇게 팔아먹냐라고 했는데 이상해요. 판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판 독일의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김봉진 대표야. 이상해요. 우리 기업을 팔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팔았으니까 저 사람은 회사 켜서 그냥 돈 벌어서 가버렸네? 그게 아니라 그 팔린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모 회사를 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김봉진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게 재력이 뛰어나신 분이 아닌데 그 사람의 역량을 보고 했던, 소위 말하는 엮어내는 역량을 보고 큰 돈이 펀딩이 들어갔을 정도로 역량이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CEO의 역량은 대표적으로 구성 요소를 모으는 역량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역량은 뭐냐면, 그 모아놨으면 그걸 잘 버무려잖아요, 상호작용. 그 상호작용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또 두 번째 갖고 있는 역량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이 시스템이 지향하는 바를 몰고 나가도록 하는 역량, 그게 되게 중요하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요소를 잘 끄집어 당기는 것, 잘 모아서 투여를 해서 상호작용 변화를 일으켜서 목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CEO는, 창업주는 지속적으로 그 과정들을 모니터링해서 그래서 피드백하는 거죠. 우리 구성 요소 나한테는 안 맞아. 그러면 정리하고, 내가 더 부족해. 그럼 더 끌어당기고, 내가 뭘 섞는데 뭔가 좀 부족한 거 있어. 그럼 계속 반성하고 해서 변화 줘서 내가 원래 목적으로 하는 것을 집요하게 몰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소위 말하는 시스템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가, 점점 이 시스템이 커지다 보면 전체를 바라보지 말고 부분만 최적화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생산관리 담당장이에요. 생산관리 담당자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직원 투입 대비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좋은 생산 담당장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평가지표가 뭐냐면, 오늘 하루에 몇 개 생산했어? 이런 것들이 평가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겠죠. 내가 우리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100개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120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위에 CEO가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하지 말아야 돼요? 칭찬해야 되죠? 근데 회사에서는 매일 80개만 팔어. 그러면 칭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80개만 판다고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이 100개 만들어도 되는데 120개씩 막 만들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매일매일 뭐가 생기는 거죠? 재고가 40개씩 만들어내. 그러면 창고로 계속 쌓는 거잖아요. 근데 부문장이면
이 전체 회사의 시스템을 자꾸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주어진 데서 최선을 다하려는 게 목표를 잡을 수 있는데, 그게 본인은 최고로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전체로 볼 때는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오히려 이 사람들 하지 말고 오히려 여기 있는 직원들을 빼다가 영업이 부족하면 영업을 도와주든지 전체 밸런스를 맞춰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부분에 있으면 부분 최적화밖에 못 하더라. 그러면 전체 최적화를 다뤄야 되는데, 전체 최적화를 다루려면 어떻게 하냐면 항상 전 부분이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목적을 잊어먹으면 안 되고, 목적하에 부분 세타가 서로 상호 협력하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럼 CEO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부분 최적화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네가 오히려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가 오히려 전체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조율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되게 필요하더라 이거죠. 근데 부분 최적화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럴 수 있어요. 뭐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이윤을 극대화한다든지. 근데 생산을 높이거나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가 전체 시스템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지향해요. 근데 영업부서에서 우리가 이윤 극대화를 받고, 우리 회계부서예요. 이윤 극대화. 그때 막 했어. 근데 알고 나중에 봤더니 이 사회적 기업이 지향했던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는 일보다 이윤 창출에만 극대화시켰어. 그러면 회계 담당 부서나 그거 영업을 챙겼던 부서에서는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전체 회사의 목적에서 볼 때는 네가 너무 수익 구조만 신경 쓰다 보고 그러다 보니 원래 우리 회사인 사회를 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은 잘 못한 거 아니냐? 그거는 전 모르겠고요. 저는 이익을 부서하는 책임 담당자니까 이것만 열심히 챙겼어요. 네가 더 이윤 챙기고 이런 걸 덜 했어서야 전체 우리가 기여할 걸 했었는데 너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역할들을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들도 시스템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직원을 뽑고 장비도 사고 그럴 거잖아요. 그럼 A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B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2명을 고용했다 했어요. 그러면 평상시 때 A라는 사람이 평상시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한 50만큼 일을 해요. 그 B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 들어왔더니 이 사람은 30만큼 일을 해요. 그러면 둘이 합치면 얼마큼 일을 하죠? 한 사람은 50, 한 사람은 30이면 합치면 80만큼 일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좋은 시스템은 이 사람 50인 사람, 저 사람 30인 사람 붙여놨더니 알파가 생기도록 하는 것. 50이라고 30이라는 거에서 80이라는데 둘이 붙여놨더니 100이 나와. 이게 알파인데 그게 시너지 효과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갔다면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하니까, 좋은 시스템은 붙여놨더니 소위 말하는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나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더 알파가 생기도록 디자인하는 것. 근데 잘못된 설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이 사람 50만큼이라고 이 사람 30만큼이라요. 붙여놨더니 60만큼밖에 일 안 해. 저 사람이 하겠지, 이 사람 하겠지. 그럼 오히려 링겔만 효과라는 효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일이냐? 오히려 반대로 시스템을 잘못 설계해갖고 차라리 각계 전투로 따로따로 일하는 것부터 못해 모아놨더니 더 효과가 떨어지게 설계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시스템을 잘 설계하면은 A라는 사람, B사람 붙여놓을 때 본인이 갖던 역량보다 더 플러스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들을 설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이 직원들을 더 몰입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떨 때는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 줄 수도 있겠고, 주로 성장할 때는 막 꿈을 보여줬고 알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쓸 수도 있고, 중간엔 당근과 책찍이라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너 요만큼 하면 요 당근 있고 요거 못하면 감점이야 뭐 이런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걸 쓰려면 지시 통제를 할 수 있죠. 너 이거 안 하면 너는 이거 빠꾸야 이런 뭐 표준어가 아닌 걸 썼네. 예. 뭐 이런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을 적절한 포인트 때 섞어서 활용하는 것이 되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이 외국에서 따라하기 힘든 거는 뭐냐면, 한국에는 외국과 모르는 하나 시스템이 있는 게 뭐냐면, 특별히 위기를 당하면 엄청나게 강해지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지금도 이렇게 서로 험담하고 안 좋은 분위기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상하게 그러니까 위기에 직면하면 똘똘 막 뭉쳐. 자원봉사자들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 제 큰딸이 지금 호주에서 지금 유학 중에 있는데 휴지를 못 사겠다는 거예요. 휴지를.
싹쓸이가 돼갖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사는 거 힘든 거는 마스크만 사는 게 좀 힘들지 마트나 이런 것이 뭐 없어서 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막 힘들 때 그 자원봉사자들이 막 나가서 뭐 의사 선생님들도 평소 때는 뭐 하다가 오히려 간호사 이런 분들 자원봉사를 해갖고 또 어떤 분들은 평소에 낮에 병원 근무하다가 퇴근 후에 방과 후에 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많은 이런 시스템들이 돌아가는데 한국의 자원봉사 시스템의 이런 것들은 카피가 안 되거든요. 복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하는 분위기들 이런 것들 카피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엄청나게 위기에는 잘 버틸 수밖에 없는 최적화된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알아서 돌아가는. 근데 그 얘기가 맞아요. 왜냐면 반만년 역사 동안 한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그게 숫자도 그렇게 많은 민족이었는데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한 DNA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 한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좋은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떤 때는 자율과 책임으로 맡기기도 하고 당근과 책찍도 줄 수 있고 지시와 통제와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하게 섞어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몰입하는 유도하는 체계의 당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도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제어하는 역할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시스템에 녹아놔야 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일들은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섞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아트와 같아서 잘 설계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단선적 사고를 가지고는 시스템 설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를 증가시키면 B가 올 거야.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면 성적이 높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단선적인 시간인 거죠. 동의하세요? 의자에 오래 앉으면 앉을수록 학교 성적은 오를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도 공부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앉아만 있으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너 공부 안 해도 좋고 잠을 자도 좋으니 일단 하루에 무조건 6시간씩만 앉아봐봐. 졸리면 어떻게 자. 자다 깨서 조금이라도 하면 올라가.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단선적 사고라는 거죠. 어떤 행동이나 액션을 할 때 거기에 원인과 결과가 수많은 섞여서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시스템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책에 제임라는 케이스가 나와서 그 사례인데 뭐냐면 이런 연구가 이런 가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동양인이 수학을 잘한 이유 누가 이렇게 주장했대요? 쌀을 먹어서다. 쌀밥을 먹으면 수학을 잘하게 된다. 이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쌀을 먹으면 먹을수록 수학을 잘하게 된다. 자, 봐라. 미국에 보면 특히 동양인 잘하지 않냐? 동양인 공통점이 보니까 다 쌀밥 먹네. 미국 사람은 쌀밥 안 먹는데 거 봐라. 쌀밥 먹으니까 동양 하지 않느냐? 그건 너무 억지 아니야. 잘 봐봐요. 미국 사람들 중에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지.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좀 하이 클래스고 이런 사람들이 수학 잘하는 사람인데 그 집은 특별하게 동양적 사고를 가져서 집안에 쌀밥 먹는 서양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던 것 같더라. 그거 봐라. 쌀 많이 먹으면 수학 잘하지 않느냐? 라고 주장했다 가정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말문이 막히시고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대응하기도 거시기 하고 그러죠. 이거는 상관관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랑 똑같아요. 제가 또 가설을 주장하겠습니다. 보니까 산불이 많이 나요. 산불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름 되게 건조해요. 산불이 자주 나요. 보니까 산불 많이 나는 빈도랑 아이스크림 팔리는 빈도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할 수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을수록 산불이 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산불이 많이 나면 날수록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은 거예요. 지금 가설을 세웠어요. 산불이 많이 나는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이에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그걸 빼고 계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더우니까 건조하고 더우니까 산불이 나는 거고, 더웠고 건조하니까 아이스크림도 먹는 건데, 그 모태되는 그 요인들을 그냥 빼버리고 그냥 산불이 많이 나는 것, 아이스크림 많이 판매하는 것, 그걸 붙여버려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버리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제가 예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케이스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아리까리하고 헷갈린 거 사례 들면은 진짜 그거 사건의 원인이 이거 아니었는가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웬만한 현상은 단선적 사고로 A가 증가하면 B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시스템, 원인과 결과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택시 수가 증가되게 되면 고객의 증가 시간이 뭐 줄면 고객의 만족도는 늘어나고, 고객이 만족하는 고객 숫자가 늘면 재구매하거나 입소문이 좋아서 택시를 다시 이용하게 되고, 택시 이용하면 가동률이 높아지고, 가동률이 높아지면 수익률이 높아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요가 A가 B에 엮여서 B가 C가 엮이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원인 결과가 섞여 있는 요건, 그러니까 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시스템적으로 볼 때 이런 현상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걸 특별히 우리는 복잡계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일 현상이 그냥 A가 크면 B가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는 사고하기 쉬운데, 그게 안 맞고 이렇게 복잡계처럼 A가 B를 늘리고 B가 C를 늘리고, 이렇게 순환구조처럼 형태가 되게 많이 더 현상적이 맞는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내가 이 업을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시스템을 잘 바라보는 거예요. 잘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가 이 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이 업에 대해서 사업을 성리하려면 자기가 다루고 있는 그 업종에 대해서 이 순환 구조, 이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것. 지금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여행업, 여행 비슷하니까 그 업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이 높아지려면 어떤 그 메커니즘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디자인을 하고, 각자 갖고 있는 업이 있잖아요. 그 업에 맞춰서 이 순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디자인하면은, 그러면 내가 매출을 높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강화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A가 증가하면 B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고, 전반적인 책의 뒷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거를 증가시키는 그림을 그릴까에 대한 얘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더 높여질까가 핵심 3가지가 나왔어요. 뭐냐면 서로 강화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특별히 뭐냐면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 양의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서로 선순환 구조가 긍정적으로 나오도록 하고, 이게 파지티브 피드백 루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네거티브가 되지 않도록 그 유도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각종 상승작용을 막 일으키면서 급증하게 되는 것. 지금 오늘 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주식이 많이 빠졌죠. 엄청 빠졌어요. 그게 빠질 때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막 빠져요. 왜 빠지냐면 내가 떨어지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보고 또 팔고 해서 사는 사람에서 갑자기 콩나고 쭉 떨어져 버려요. 이건 뭐냐면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가 돌아가기 때문에, 악한 선수. 그럼 누가 딱 막아줘야 되잖아요. 막다 안 되면 계속 투매하고 던지고 막 팔고, 내가 저거 사야겠다 그러면 막 사버리고, 이거는 파지티브하게 막 사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잡아요. 호주나 미국에 휴지를 못 산대요. 자, 지금 가지 못하면 휴지 못 살 수도 있어. 그래? 그러면 큰일 나지 해서 서로 다 나서 휴지를 막 사잖아요. 필요가 없는데 또 사고 하잖아요. 거의 그러죠. 그게 소위 말하는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네거티브, 소위 말하는 선순환 구조가 계속 돌아가 버리면 하룻밤새 그냥 필요 없을 만큼 쑥 올라가 버리고 하는데, 우리 시스템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막 선순환 구조를 막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데 직원들이 더 몰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더 우리 물건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설계를 만들어 주는 것. 이 시스템을 빌드업하는 것이 CEO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도록 하는 구조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거는 안정적인 구조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한 목표가 줬을 때 그보다 더 많이 하는 것도 안 좋고 적정하게 팔리도록 하는 것, 적정한 양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수익도 더 많이 나지 않고 적정하게. 우리가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는 그냥 마진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 2%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환원할 거야. 그러면 더 많은 매출이나 이윤이 창출되면 그것은 기부나 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그보다 수익이 낮으면 그보다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피드백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점을 해서 수렴하도록 디자인하는 것들도 설계자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중간에 문제가 터지는데 원하는 대로 속도가 잘 안 나오거나 지연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보통 시스템 같은 경우는 버틀넥, 제약 요건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계약했던 그 순환 구조대로 잘 안 돌면 그 안 돌아가는 포인트를 딱 집어다가 찾아다가 관찰해서 여기가 왜 지연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왜 그럴까, 여기서 왜 제대로 안 돌아가는 이유는 뭘까, 그걸 찾아내서 그걸 교체해주고 개선해주는 역할들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시스템을 책임지는 대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찾냐면 현상을 먼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현상을 그냥 그대로 정리합니다. 현상을 정리한 다음에 현상을 잘 보고 거기서 뭘 찾아야? 문제를 발견해요. 근데 문제를 바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찾는 작업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럼 거기까지 정리가 되면 무엇을 그리냐? 인과관계 지도를 그릴 수 있는데, 인과관계 지도가 이런 식의 그림이에요. 이런 식의 그림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 그리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뭐부터 하느냐? 처음에 현상을, 지금 현장에 나타난 현상들을 딱 정리하고 이 현상의 문제를 뽑아낸 다음에 그 문제의 원인을 정리하고, 그럼 그걸 가지고 서로서의 관계를 하면 그게 인과관계 지도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하, 여기부터 딱 치면 전체가 잘 좋아지겠구나. 그럼 핵심되는 그 소위 말하면 타격 지점, 아 얘부터 시작하면 전체가 더 빨리빨리 돌겠네 라는 걸 찾아내고,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그 개선 포인트를 잡아놔서 조정을 하면 전체 시스템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오늘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은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